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햇바 해피 파이팅입니다. 진보나 보수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오가시는 분들, 어느 편에서는 현 정부를 지지하고 어느 면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 보수 진영 쪽에 있기도 애매하고 진보 쪽에 있기도 애매한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1인 방송이 다양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자기를 의사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대화 채팅창을 통해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물론 방송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팅창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해요. 채팅창을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는 분위기죠. 지금은 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어찌됐건 진보 쪽에서 현 정부를 지지해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의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서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아예 이거는 뭐 북한에게 지금 몇 번을 속았는데 또 속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속든 속지 않을 거든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러나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서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확보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영토, 좁은 땅에서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원전에서 탈원전 정책의 어떤 전면적인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종부세를 인상하는 부분, 그러니까 2가구 이제 한 가구 1가구 2주택, 한 가구당 2주택 이상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찬성을 해요. 우리가 세금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이게 경제하고 경기 전반하고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돈이 이제 점점 더 유통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을 풀어서 돈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체 그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렸는데 초기에는 돈이 풀려도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는데, 이제 점점 더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 과열되는 어떤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종부세와 같은 어떤 정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세금을 가지고 너무 그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세 또는 이제 재산세나,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죠. property tax 또는 보유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재산세의 비율이, 납부 비율이 한국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 보통 1%에서 시작하는데 1%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좀 학군이 괜찮은 곳은 3%, 4%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탑 레벨이고, 2, 3%, 2%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을 갖고 있으면 200만 원, 연 2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2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10억짜리 그 집을 보유하면서 세금 2천만 원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래서 그런 어떤 종부세 문제, 종부세와 같이 이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제가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현 정부가.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용어가 이렇게 제기가 되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그 정책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를 쳐보시면, 대한민국이라고 쳐보시면 그 첫 화면에 IMF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나오는데, 1인당 GDP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32,774불, 세계 27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가구당 GDP가 아니기 때문에 4인 가구로 하게 되면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러면 13만 불 정도 돼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은 1인당 1년간 연간 소득은 1억 한 4, 5천만 원. 한 1억 4, 5천만 원, 연간 1억 4, 5천만 원이 되는 소득 가구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부부 합산해서 이 정도 그 규모가 과연 우리의 그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제 거대 그 부자들, 거대 부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온 통계 수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소득 분배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들, 공동체 정신이 강화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바이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연간 평균 소득이 5만 불이다. 그럼 그 5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이제 이 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현격한 한국처럼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사회 제도화된 것이 세금 제도인데 50% 부담을 하죠. 50% 부담을 하면서 적어도 평등한 사회, 완전한 평등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박탈감 속에서 이제 살지 않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이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기업 중심의 성장 중심 이 정책을 펴왔죠. 그러나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의 그 노령연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지 정책을 취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혜택을 고려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딜레마예요. 자칫하면 내가 복지 혜택만 누리고 일하지 않겠다. 이런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국민 대다수가 누리는 수준의 어떤 생활 수준에서 한참 먼 계층,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수급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 부분도 이게 간당간당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유리한 쪽으로 사회 구조를 유지해 줘야 되고 단순히 복지 혜택만 가지고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삶의 기준.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건강하게 또 이제 공동체적으로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소득 분배 문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유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좀 확대돼도 괜찮죠.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이제 복지 계층을 양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근로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도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 구조상 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유 공동 분배를 추구해 왔는데 이게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이 자기에게 오는 몫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로 의욕이 다 떨어져서 일을 해도 일을 하는 흉내만 내지 실질적인 근로 욕구는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바이킹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50%에 가까운 세금을 또는 아주 거대 부자들은 50% 이상인 그런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사회가 유지되고 그쪽도 불만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규모가 사이즈는 소수다 이거죠. 사회 다수면은 그 사회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 사회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구성이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1800년대 초에 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비슷한 역사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언어도 유사하고 대략 한 30% 정도는 서로 소통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지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라가 달라도 소통이 많이 잘 되고 지역이 거리가 멀면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이 나라의 그 18세기 초반에 이제 거기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루터파 기독교가 이제 국교죠. 지금도 이제 국교로서 인정받고 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세를 납부해요. 근데 대략 한 70%, 70에서 80% 사이를 종교세를 납부한다고 그래요. 다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그래요. 뭐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10% 안팎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현재 모습은 그렇지만 1800년대 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사회 선각자가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니콜라이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고 또 한 분은 이제 철학자인 슈렌 키에르 케고르 영어로는 키에르커가르드 그러더라고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와 같은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그 사상 배경 사상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 그룬트비라고 하는 분은 자유와 평등 사상을 키에르 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사는 법 이렇게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에 관한 이 삶의 원칙을 이제 자유학교 또는 우리 프리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자유학교 운동을 통해서 덴마크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요. 그때는 이제 노르웨이도 덴마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르웨이도 이제 반영이 또 비슷해요. 스웨덴도 그것을 많이 따라하고요. 스웨덴은 조금 이제 덴마크하고 경쟁하면서 떨어져 나온 국가로 이제 오래 지속이 돼 왔는데 노르웨이는 이제 덴마크 식민지 하다가 스웨덴 식민지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죠. 근데 이 나라에서 유사한 점은 세 나라 다 비슷한 종교적인 배경,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프로테스탄티즘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게 뭐냐?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국가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구가 배정이 되고 또 죽을 때까지 이제 교인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룬트비라는 분이 인간은 스스로 선택, 스스로 결정해야지 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교회가 지정하지 않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교구를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유 정신이 교회에 가장 먼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의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다니던 소속된 교구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구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교구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현재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목사를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를 초빙해서 교회를 만들면 또 국가가 종교 루터파 교회 종교랑 이제 결합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유의 개념을 교회에서 이제 확산을 시켰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덴마크가 세계에서 최초로 공립학교 운동을 해서 왕이 이제 공립학교 의무화 시키거든요. 근데 이 그룬트비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왕이 제시하는 이념대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제 누구든지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어느 정도의 선생님이 확보가 돼서 학교를 운영하면
국가가 그걸 지원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를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룬트비 이후에 이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략 확인이 필요해요, 이거는. 근데 대략 1년에 한 15명 정도 학생 모집하고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3개 학년 이상을 확보하면 그 선생님하고 확보가 되면 국가에서 일반 공립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국가만이 국가가 지정해준 어떤 교과 시스템, 교과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교과 과정과 분리된 자유로운 특히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 추구하는 어떤 이 운영 철학을 실행해 옮기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덴마크가 이제 자유화가 이루어지죠. 평등 사상은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부자인 숫자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교 수치를 해서 최상층부와 최하층부의 비교를 해서 최하층부 숫자가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정신을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상위 5%하고 예를 들어서 하위 5%, 그 숫자를 이 기준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는데 너 숫자 비교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평등 사상의 나라에는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공동체 정신이 확산이 돼요. 근데 그 공동체 정신 확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학교를 12년간 같이 다녀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한 학교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학년은 계속 12년간 같이 다녀요. 그리고 12년간 다닌 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계속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신앞에선 단독자라고 이제 하는 정신을 내세웠을 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을 썼죠.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18세기 말, 이게 이제 그 유럽의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이 신과 분리돼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간의 역사는 발전되어 왔고 신이란 관념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어떤 철학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 그 철학이 교회에도 이제 똑같이 확산이 돼서 교회에서도 이제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루터파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해도 되는 내용이 있고 설교가 금지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덴마크의 여러 목회자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발해서 목사를 못한 임명을 못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도 덴마크 코펜하겐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쓰죠. 인간의 그 합리적인 이성 또는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방식을 기독교 그 성경의 인물이 제공하는데 그 인물은 아브라함으로 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내용.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신 앞에서. 근데 신 앞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는 이제 무소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어느 곳에든지 다 존재해요. 인간의 내부에도 존재하고 외부에도 존재하고 내가 가는 곳에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신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정신.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 받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 평생 기도해가지고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이제 젖대고 조금 더 자란 이후에 대략 뭐 13티네이저 시기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또는 더 나이가 들었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아들을 바치자 그러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가능했던 것은 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수십 년간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브라함의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은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창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이삭 아래에 야곱 있고 야곱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번창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신이 이삭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신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이삭도 자기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거든요. 사라가 이 생리를 할 수 없는데 아예 이제 이 불임 여성인데 사라를 통해서 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이 약속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행해요. 이행하고서 인정을 받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 헤겔이 주장했던 합리적인 이성이나 사회 윤리, 도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혀 도덕적이지는 않았어요. 아내 사례도 90살 만에, 90년 만에, 이제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거든요. 불임 여성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신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인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당사자인 아들 이삭과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 이삭을 제물로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철저하게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러나 신의 존재가 있고 그 신의 존재 앞에서 살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이거죠. 신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몰라서 신이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윤리 도덕적인 사회, 이상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다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나중에 키에르케고르가 그때 살아있을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야 인간이 무슨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어떤 이 철학 헤겔의 그 철학이 전혀 맞지 않다. 인간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사람을 죽이고 죽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후에 이 실존주의 철학의 조상으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루터파 교회의 성인으로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1일이 세인트 이제 루터파 교회에서 키에르케고르 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건 신 앞에서 단독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너는 신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든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에 신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삶이 최선이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갖춰야 된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 노르웨이 이 역사상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세금 공개 제도예요. 자기가 1년 동안 번 소득과 세금을 벌써 1800년대 초부터 책으로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에는 인터넷에 그냥 다 공개를 해요. 지금도 옆집 아무개가 홍길동이 작년에 얼마 벌어서 세금을 얼마 냈는지 신고한 내용이 내가 볼 수가 있다. 다른 시민이. 그리고 매년 해마다 이제 세금 보고가 끝나면 그 책자가 나오는데 이제 나라의 국가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또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책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탈로해가지고 뭐 욕먹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크라운이죠. 이게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크라운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 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 최소한 50% 이상 다 낸 거거든요. 내가 올해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5억을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100억을 벌었다. 50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된 지 거의 200년이 됐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이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전통 하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야 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허튼 짓 했다가는 너 나중에 혼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국가기관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신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 특히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이런 셈이죠. 100년 편하게 살려고 네가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100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곳에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인정해줘요. 우리처럼 뭐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고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거를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은폐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누구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의무는커녕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왕따 되고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 퇴직할 때까지 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이제 안고서 내부 고발을 하는 게 현재 우리의 형편인데 이 바이킹 국가들은 그게 아니죠. 그거를 숨기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데미지를 안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또는 불법이나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이제 정직하지 않다. 뭐 요즘에는 이제 종교색이 많이 퇴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한마디로 신에게 심판받을 텐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교구나 이 세금을 내는 종교세를 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교구 목사들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 아니면은
교구 목사, 목회자, 목사가 웬만한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중재를 하거나 때로는 고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르웨이 사람들 말이죠. 개인의 스페이스, 개인의 이 주의가 너무 강하다. 개인이 차지하는 어떤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존중, 개인 스페이스가 넓은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 전에 그 포토를 보면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를 갖고 있는데 공동체 정신을 갖고 개인의 어떤 바운더리를 보호받는 거죠. 존중해주고 보호받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삶에 너무 연관되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이 독립적이 되면은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상황,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공동체 정신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얽혀 있는 사람들, 조직, 모임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공동체죠.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도 아니고 사회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 가족, 친척, 학교 그 동문회 이런 그 자기하고 연관된 수준에서의 이 좁은 의미에서의 공동체만을 현재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정신이 국가 차원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꼭 기독교를 믿어라, 성경을 공부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할 때에 우리 국가나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좋은 시사점들을 줘요. 그걸 왜곡해가지고 잘못 운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그런 어떤 성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서 잘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 스터디를 하고 그런 나라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일본을 많이 학습하고 일본을 벤치마킹 해 왔어요.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항상 일본에서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와세다 졸업하셨는데, 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 선구자죠.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 한국이 그 뒤를 시차를 두고 굉장히 따라왔어요. 재밌는 거는 한국을 또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독일을 벤치마킹 했거든요. 메이지 유신이나 그 선각자들이 독일을 사례로 해서 독일이 국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시스템이죠. 그냥 영국처럼 이렇게 그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두고 시민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은 이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경제 개발을 시도하는데 일본이 그걸 따라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이요. 독일의 삶의 스타일을 거의 대부분 따라해요. 근데 종교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살아왔던 루터파교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또 일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예가 이 저축이에요. 일본의 저축률 무섭죠.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될 수 있어요. 돈 남아도 절대 안 써요. 다른 나라들이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 주도형 이 경제,
그래서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해서 시작한 소비주도요. 우선은 이제 빌려서라도 써라 돈을. 예. 그래서 집을 빌려서 사죠. 그 모기지가 발달해서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건 프로테스탄트 정신하고는 안 맞아요. 미국이 그 레이건 행정부에서 도입했던 그 부채 중심. 먼저 많이 이 돈을 빌려다가 쓰면은 이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고 수익을 많이 얻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선순환이 일어나서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이 저축에 우리가 그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저축이 최고다. 안정되게. 근데 프로테스탄티즘도 그러거든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벌 수 있는 만큼 물론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신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을 축적해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라. 이게 이제 끝까지 가야죠. 나눠라 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 부분을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은 충분히 사회 시스템에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일본은 좀 그 부분에서는 약한데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있어요. 근검 절약 그리고 어떤 소명을 받은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이 신앙적인 그 배경 없이 그 독일 어떤 또는 유럽 선진 문물의 핵심 정신을 실천했다는 게 신기해요. 하여튼 인간적인 대단히 그 의지적인 국민이다. 저는 일본 사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이킹 국가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나라를 이끌어 왔고 구성해 왔기 때문에 이제 반론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야 바이킹 국가들이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 교회 안 가더라. 기독교 신앙이 퇴화돼 가지고 종교 없이 사는 사람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맞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기독교 문화, 그 종교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이것을 중심으로 보면 이 나라들이 종교성을 포기한 건 아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개신교, 루터파죠.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이 한국 또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는 통일 한국도 그런 바이킹 국가들의 어떤 기본 정신, 자유와 평등과 신 앞에 선 단독자의 개념. 우리는 이제 고대로부터 하늘 정신이 있었어요. 하늘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 노한다. 이거 하늘이라는 것을 인격체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거든요. 예. 하늘이 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 신의 개념은 없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로 딱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신이라고 하는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자기가 행한 그대로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나서 인간의 몸은 죽지만 우리가 인간은 영의 존재로서 영혼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조상신을 섬겨왔던 이 전통도 결국에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상신을 섬긴 섬긴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하고 조금은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인간이 영원히 존재한다. 내 속에 있는 존재는 내 몸은 이제 묻히거나 또는 화장을 하면은
가루로 변해서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오랫동안 분해가 되면 우리 신이 몸신, 흙토가 돼요.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구성 성분하고 흙의 구성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뼈다귀조차도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인이나 뭐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다 땅으로 돌아가죠. 그거 누가 섭취합니까? 이 배추, 뭐 상추, 야채들이 그거 섭취해가지고 그 성분을 섭취해서 햇빛하고 이제 광합성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이건 음식이다. 몸이 음식이에요. 다만 이제 형태가 원소 형태로 있다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원소인데 살아있는 원소라고 보여지죠. 근데 죽으면 이 원소가 땅으로 다 분해가 돼서 죽은 움직일 수 없는 원소가 되죠. 근데 식물한테 들어가고 그 식물을 먹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제 또 움직이는 어떤 몸이 되고 가축들은 이제 사람이 또 닭고기를 먹을 때는 치킨을 먹을 때는 이제 치킨도 결국엔 땅에서 온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영원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만약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한 행동, 말,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재판을 받는 상황, 심판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고 살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가 눈앞에 있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사기든 기망하는 어떤 행위든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쉽게 노출이 되냐면 내가 저 사람만 속이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제 심지어는 이단으로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록이 생각까지 기록이 된다. 지금은 뭐 비디오 너무 발달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 한 20여 대가 뭐 한 사람당 20여 대는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런닝맨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수십 대가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도 기록되고 있다. 증거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 내가 어떤 생각, 나도 까먹어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도 까먹는데 어딘가에는 기록이 돼 있다. 이 우주 안에 보이는 우주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 생각을 갖고서 받아들이고서 살면은 내 삶에 내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법을 어긴다거나 또는 탈법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제 악을 행하는 것 또는 죄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뭐 윗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경찰이나 이렇게 이제 검찰이나 사법기관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럼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바이킹 국가들이 유엔에서 세계 10대 행복 국가에 계속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들은 신 앞에서 단독자로 사는 어떤 이 철학이, 사상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인 어떤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청와대 청원하는 게시판 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매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억울하다. 쉽게 해서 억울하다는 게 대부분 속았다, 뭐 피해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갈등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고서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억울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전체 내가 다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한번 둘러볼 때에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런 사회의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근데 그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참여해서 동참시키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같은 마음씨를 품고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내가 당장에 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 시대에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헬조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 피해나 억울함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헬조선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소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 헬조선이니까 떠나라라든지 헬조선 뭐 포기해라. 뭐 이생망인가요? 이생에서는 망했다. 뭐 이렇게 이 좌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고쳐 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 이 사회를 조금 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밝힌 국가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정신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냐 진보냐 얘기하면서 그 나라 그냥 세금을 올립시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 냉철하게 좀 인식을 해보고 소득이 32,700불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평균 소득이 그럴 것이냐. 우리의 중산층이나 중간 계층이 이 개인이 4인으로 하면은 1억 5천만 원씩 벌고 사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득 격차를 줄여 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찬성하고요. 이제 물론 원전 정책은 반대해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한쪽 가면은 망치분 쪽 가면은 이분은 이쪽에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을 좋은 면 뭐 또는 나쁜 면도 이제 나쁜 비판을 받는 쪽은 변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변호를 하는 내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 찬반이 동시에 존재하면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것도 반대로 유튜브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대한애국당 분들 또는 그쪽에서 이렇게 보내는 방송 내용들은 또 반대예요. 그냥 문재앙이네 뭐 조금 아무리 1인 방송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 요즘에 이제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독자죠.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확보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멘트를 많이 쓰는데, 예, 저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채팅 내용을 보니까 참 보기도 불편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어찌됐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도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내가 받아들이는 가치죠. 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예. 그러나 이 경제에서 소득 중심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어떤 정책은 보완을 하면 이제 우리 사회 발전에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그저께 발표해가지고 시행했는데 오늘 뭐 결과가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조급증 이것을 조금 그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채널에서는 제가 하는 이 방송에서는 1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지만 저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발 좀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나하고 다르구나. 예. 틀렸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정책이나 이 국가 정책이나 방향을 논의하면 이 해결점을 못 찾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야죠. 그런데 선택의 문제,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다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하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종종 계속 오시는 분들이 올 때까지는 제가 뭐 저라는 사람의 시각으로 본 언론 기사들이니까 그 점을 봐주시고 이제 제가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가 태영호 이제 탈북민이죠. 태영호 공사하고 인터뷰한 것 이제 제목이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 확실히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북한의 어떤 그 지도부들이 생각하는 입장을 이제 조금 더 우리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의견은 유엔사 전속 문제 또 주한미군 문제를 그냥 애매모호하게 협상 과정에서 남겨두면 나중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나 뭐 종전선언이나 어떤 이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새로운 대결이나 불화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같은 어구, 같은 말을 다른 해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그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와서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간접법이죠. 우리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한반도